네, 저희 이제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요 방금 전 시간에 여러분들 이거 있죠. 요 부대시설 보정단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신다면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18회 문제 1번을 보시면요. 주차타워를 갖다 설치하는데 12층에 들어가는 건물에 해당하는 주차타워는요. 1억 8천이 소요가 된대요. 이게 이제 비용이죠. 자, 그러면 이게 과다 투입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다 투입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우리 18회 문제 1번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번 보는 거. 자, 거래사례 1번이나 2번. 우리는 거래사례 1번을 선정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조성사례 당연히 뭐 해야 되겠고, 조성원가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수익환원법이거든요. 수익환원법. 자, 수익환원법인데 그 임대 사례를 보시면 뭐가 있죠? 거기만 주차타워가 있죠. 자, 거기 주차타워가 있는데 요 주차타워가 임대 사례가 아마 12층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억 8천이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게 비용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대 시설을 갖다가 설치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주차장 수익이 얼마죠? 1,400만 원이에요. 1,400만 원. 자, 그러면 이게 뭐죠? 이게 소득이잖아요. 그럼 이게 소득이니까 무슨 개념으로 바꿔줘야죠? 가치 개념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자, 주차타워는 뭐죠? 건물이잖아요. 건물. 자, 그래서 저 마지막에 가보시면 뭐가 있더라? 건물에 해당하는 삼각환원율이 몇 프로다? 10%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1,400만 원 나누기 10% 하면 뭐가 되죠? 1억 4천이 되죠. 자, 그러면 가치가 커요? 비용이 커요? 가치가 훨씬 지금 작죠. 당연히 최유용 미달이에요. 최유용이에요? 최유용 미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문제긴 해요. 요 18회 문제 1번이. 왜 그러냐? 임대 사례 비교법도 비교 방식이라는 논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아까 제가 뭐가 있어야 된다? 사례에는 유사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사성이. 알겠죠? 사례에는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임대 사례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뭐예요? 얘는요, 최유용 미달이란 말이에요. 최유 미달이에요. 자, 그런데 본건은 어때요? 본건은? 자, 본건은요, 법적인 측면은 당연히 우리가 검토할 수 없으니까 적정하다고 보고요. 이용 상황도 상업용 업무용 적정해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도 어때요? 층수, 규모 이런 걸로 봤을 때 연면적 이런 거 크게 차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최고 수익성 한번 볼게요. 최고 수익성은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주차타워가 없잖아요. 됐죠? 그리고 인근의 유사 부동산하고 부대시설 보정단가가 유사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내 부동산도 어떻다? 현재는 최유효 이용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례는 어떤 상태예요? 최유 미달 상태고요. 본건은 상대적으로 최유 이용에 할당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최유 미달을 갖다 최유 이용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뭐가 있어야 된다? 가치 형성 요인 비교치가 제시가 됐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자, 근데 이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시지가 기준법도 거의 100만 원 수준이고요. 거사비도 100만 원 수준이고요. 조성원가법도요. 뭐 거의 100만 원 수준이죠. 뭐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답이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수익환원법이 30만 원대일 거예요. 잘못 낸 거죠. 잘못 낸 거죠. 왜 잘못 냈다고요? 이 금액은요, 본건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30만 원을 꼬라박은 게 아니라 이 가치 형성률 비교치를 안 줬기 때문에 이렇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저 같으면 문제에서 임대사례 비교법 써라. 토지에 대해서 임대사례 비교법 써라. 이렇게 제시가 만약에 없었다. 이 문제는 제시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시가 없다고 하면 저는 이거 이유로 해가지고 수익 방식은 그냥 제외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구한들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갖다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과정이 제가 봤을 때는 기출문제에서 제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느낌에. 제 생각에는. 자, 이제 저희 잔여법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잔여법 들어갈 건데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잔여법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다 쓸게요. 자, 잔여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요 잔여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죠? 잔여법이라고 하는 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한 잔여법을 한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죠? 토지에 대한 잔여죠. 자, 내가 만약에 토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건물. 이 건물에 대한 잔여 뭐예요? NOI를 얘기하는 거예요. NOI.
자, 우리 이거 구한다고 할 때 어떻게 구하죠? 전체 순수익이 있겠죠. 전체 NOI. 여기서 뭐를 빼죠? 다른 부동산. 다른 유형의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면은 다른 부동산은 뭐가 돼요? 건물이죠. 건물 잔여를 구한다. 다른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가 되겠죠. 자, 곱하기 뭐예요? 해당 유형의 환원율. 이렇게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전체 NOI라고 하는 건요, 상대적으로 어떤 변수예요? 고정 변수예요. 왜 고정 변수냐? 이 전체 NOI는 보통 어디서 땡기죠? 임대 사례에서 땡길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가져오는 고정 변수이기 때문에 얘는 건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해당 환원율 있죠? 예를 들면 다시 한번 토지잔여법을 한다면은 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차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환원율은 뭐가 돼야 돼요? 건물의 환원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건물 잔여는 뭐예요? 다른 부분이 토지죠. 그럼 얘는 뭐가 주어져야 돼요? 토지 환원율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자,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문제에서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구해야지만 뭐가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미지수 값 있죠? 요 미지수 값의 신뢰도가 올라가려면 우리가 뭐를 제대로 구해줘야 돼요? 그렇죠. 얘를 갖다가 제대로 구해줘야지만 이 가격의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토지잔여법부터 볼게요. 자, 내가 토지잔여법을 쓰고 싶다. 언제 쓰는 거예요? 내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인 경우에 쓸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왜? 우리가 다른 부동산이 뭐가 되는 거예요? 토지잔여법은 건물이죠. 자, 그러면 건물의 가격을 제일 신뢰성 있게 구할 수 있는 거, 제일 쉽게, 제일 신뢰성 있게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예요? 건물이 최유 이용인 경우겠죠.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실무 기준이라든가 실무 기준 해설서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토지잔여법은 보통 어디다 쓰더라? 그렇죠. 최유효 이용인 경우에 많이 쓰더라. 이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거꾸로. 만약에 요즘에 그런 문제가 많이 없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토지를 갖다 산정할 때 임대사를 가지고 토지잔여법에 쓰세요 라고 하면은 역으로 대상 부동산은 뭐다? 최유 이용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몇 회 나오냐? 요게 13회 1번. 그 다음에 아까 봤던 18회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회 1번 같은 경우는요. 본 건은 최유인데 임대 사례가 최유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비교치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 사례 비교법, 토지잔여법에 대한 금액이 잘못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건물은 어때요? 건물 잔여법은요. 어떻게 된다? 토지 산정이 쉬워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토지 가치가 차지 비중이 높은 거. 그쵸? 토지가 만약에 이런 거야. 10억 중에 9억이 토지고 1억이 건물이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가치 구성을 갖다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건물 잔여를 구할 때는 토지를 갖다 구하는 게 편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건물이 노후한 경우. 그 다음에 최유효의 어떤 거? 미달인 경우. 아시겠죠?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최유용 미달인 경우. 자, 왜요? 우리가 건물이 최유 미달이거나 이렇다면 어떻게 되죠? 관찰감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찰감가. 자, 그러면 관찰감가라는 얘기 무슨 얘기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거거든요.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이 노후하거나 최유 미달 상태다 하면 건물 가치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토지 가치를 구하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건물이 노후하거나 최유 미달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건물 잔여법을 많이 쓰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우리가 잔여법을 갖다 봤죠. 자, 잔여법이라는 걸 갖다 우리가 보려면 뭐가 필요하다? 문제 기타 참고사항에서 뭘 줘야 돼요? 얘가 제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별 환원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료를 봤을 때 개별 환원율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별 환원율이. 됐죠? 요 개별 환원율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뒤에서 이제 뭐가 있다? 어쩔 수 없이 종합 환원율 측면에서 DCM을 가버려야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잔여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요 종합
수익환원법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제시된 자료에 따라 다르다라는 얘기죠.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론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론적으로 3방식 관련해서 틀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런 거라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통 수험생들이 공비적수, 원비수 이건 알아요. 이건 아는데 문제는 항상 모든 이제 강의의 문제나 가장 이제 모든 단계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기본 강의 때 배웠던 거를 어떻게 구도로 내가 문제 푸는데 활용을 할 건지 이 중간 단계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없는 걸 갖다가 제가 좀 아쉬워가지고 오늘 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비적수, 원비수 이걸 외울 게 아니라 이런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연결이 된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잡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틀을 잡고 나서 자료를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권리구제 수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막 권리구제 수단인 경우에는 뭐 구도가 어떻게 되고 소송요건, 쟁송요건 뭐 할 때는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 쭉 제가 구도 잡아서 문제 풀죠. 그거랑 똑같은 거다 보시면 돼요. 그거에 이제 실무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잠깐 지우고 할게요. 항상 뭐 지우면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얼마 안 남은 분들은 일단은 뭐 본인이 하셨던 방법대로 하셔야겠죠. 그런데 지금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내가 기본 강의 듣고 문제풀이 이제 들으려고 한다. 또는 문제풀이를 들었다. 그래서 나 지금 문제를 풀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좀 분석을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유의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끝나고 제가 시상가액 조정하는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자, 실무 문제 풀 때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일단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요거예요. 수험생은 결과, 출제자는 시작점에 관심.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공시지가 기준법이 300만 원에 결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 있죠. 거래사례 비교법이 310만 원에 결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에 따라서 한 305만 원에 결정됐다 칠게요. 자,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한테 요거 똑같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때요? 아, 공시지가 기준법의 합리성이 인정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게 아니에요. 자, 출제자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시작점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작점에 관심이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내가 만약에 비교 표준지 선정해가지고 시점 수정치하고 개별 요인 비교를 했어요. 개별 요인 비교를 해가지고 자, 요 정도에 있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자, 요 기울기를 뭐라고 보면 돼요? 요 기울기를 보정의 정도예요. 가치 형성 요인 비교를 한 정도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높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가사의 주관 개입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임대 사례. 자, 임대 사례도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예, 요걸 가지고서 임대 사례 비교법 해가지고 요렇게 만든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거래 사례는 이런 정도예요. 거래 사례 이런 정도예요. 근데 이 거래 사례를 갖고 어떻게 했대요? 쭉 당겨서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볼게요. 결론을 봤을 때는 어땠어요? 300만 원, 310만 원, 수익환원법 305만 원. 아, 평균이 아니라 공시가 기준 가격의 합리성이 인정이 되네. 수험생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시작점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일을 할 때 뭐 심사를 갖다가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연락을 받으면 어떠냐? 이게 사례나 이런 게 적정하게 선정됐냐? 또는 다른 사례나 다른 비교 표준지 없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가격을 만들어 버리면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모두 가능해요? 뭐 20원짜리 임야해가지고 600만 원짜리 상업지 만드는 거 이거 곱하기 30배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 논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가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다? 비교 표준집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례 선정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유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걸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 보고 있죠? 선정, 사유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일부 어떤 경우도 선정 사유뿐만 아니라 배제 사유까지 좀 써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치 형성 요인 비교치 있죠? 이 가치 형성 요인 비교치를 그냥 문제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냥 문제에서 나왔다 계산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보정의 정도에 따라서 거래 사례라든가 비교 표준지라든가 임대 사례가 어떻다? 본건하고 굉장히 상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울기가 높을수록 뭐가 많이 들어간다?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이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례가 또는 내가 선정하는 비교 표준지가 적정한지 이런 걸 꼭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현업은 요인 결정, 수험생은 구도 결정.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 우리 토지 평가할 때 뭐가 있죠?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죠? 자, 소로 한 면하고 대상이 소로 한 면, 그 다음에 세로 가가 있대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비준표상에 1.06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수험생들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개별 요인 비교해서 적정한 개별 요인에다가 요 숫자를 갖다 쓰면 된단 말이에요. 가로 조건에다가. 됐죠? 자, 근데 현업에서 하는 건 뭐냐? 현장을 가요. 세로 가하고 소로 화면이 1.06의 격차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본건이 소로 화면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폭하고 개통성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거는 세로 가라고 그러니까 소로 한면 완벽한 소로 화면으로 좀 보기가 어려운데 이런 뭐가 판단할 수 있다? 그쵸?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로 상태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준표는 1.06인데 이럴 일은 없어요. 가격을 내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한 1.04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걸 결정하는 게 현업에서 하는 거예요. 됐죠?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자, 철콘의 주거용. 자, 요 제조다 원가가 200만 원이다. 여러분들 문제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구조, 이용 상황에 맞춰서 얘를 갖다 그냥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현업에서 뭘 하는 거예요? 자, 건물을 봤어요. 내부 구조를 봤어요. 도급 계약서 확인했거든요. 이 건물은 철콘의 주거용이 우리가 한국부동산연구원에 200만 원 또는 부동산연구원이라든가 부동산원에서 공시하는 그 표준 단가가 200만 원이긴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한 230 정도까지는 제조자 원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업은요,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걸 결정하는 거고 수험생들은 뭘 갖다 한다? 구도를 갖다가 잡고서 그 구도에 맞게 배치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 내가 기본 목차를 외운다? 기본 목차 외우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수험생들은 첫 번째 이 기본 목차라고 하는 게 결국에 뭐예요? 구도거든요. 그러면 이 구도에 맞게 뭘 하시면 돼요? 자료를 갖다가 배치를 하시면 돼요. 자료를 배치하고 그 자료를 활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내가 첫 번째 기본 목차를 잡고 나서 자료를 배치해야겠다, 활용해야겠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런 질문 참 많이 하세요. 제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40점짜리 하나 푸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자,
40점짜리 한 문제를 푸는데 3시간이 걸렸다는 건 비정상이에요. 알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든 뭘 했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3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 3시간을 정확하게 잘 활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자, 40점 기준으로, 아니, 뭐, 그거보다 못해도 상관없어요. 40점이든 30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40점 이상의 문제를 푼다. 자, 이거요. 제한 딱 걸어놓고 푸세요. 푸실 때. 자, 맥스 1시간 50분. 알겠죠? 얘 기준으로 1시간 50분 정도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들 지금 푸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그쵸? 내가 지금 처음 풀고 있는데 1시간 40분에 끝나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10분 주든 2시간 주든 4시간 주든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알겠죠? 뭘 해야 된다? 그냥 미련을 버리세요. 알겠죠? 그냥 미련을 버리세요. 어차피 못 풀어요. 됐죠? 자, 그럼 빨리 뭘 하셔야 돼요? 예시 답안을 펼치세요. 예시 답안을 펼쳐요. 자,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 이제 여기까지만 알아. 문제가 이제 뭐냐? 여기까지만 아는 거야. 예시 답안을 펼쳐라. 이것까지밖에 몰라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요 예시 답안을 펼쳤을 때 내가 예시 답안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거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본 목차를 갖다가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 병행하시는 거예요. 병행하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기본 목차를 또는 아까 제가 쭉 그려드렸던 3방식의 구도 같은 거 있죠? 그런 구도를 일단 그리세요. 알겠죠? 이걸 왜 그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빨리 머리에 인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많이 써봐야지만 여러분들의 머리가 인지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목차라든가 이 구도 있죠? 이걸 반드시 먼저 그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법규 제 거 들었던 분들 제가 뭐라 그래요? 항상 본안 판단이든 권리구제 수단이든 그림 그리라고 하잖아요. 일단은 구도부터 잡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실무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목차하고 구도를 갖다 꼭 그리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거 연습할 때 꼭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예시답안을 펼치는 거예요. 자, 요 예시답안을 보시다 보면은 예시답안에서 내가 아까 해석이 안 됐던 자료가 하나 있어요. 그걸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예시답안에서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 있죠? 그 다음에 자료를 어떤 목차에서 어떻게 배치시키냐. 자료를 배치하는 거. 이거를 정리하세요. 아시겠어요? 지금 특히나 2년차라든가 초시라든가 실무를 갖다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있죠?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알겠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실무는 아까 제가 여기서 써드렸죠. 첫 번째 시간에. 실무는 뭐예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응용을 하려야 응용이 많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는 돌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다 보면요. 실무하고 최소한 실무하고 법규는요. 이제 기출문제 내용이 돌기 시작할 거예요. 왜? 다 냈거든요. 다 냈어요. 제가 28회거든요. 제가 요 28회 실무 때 빈칸이 있었어. 빈칸이. 그게 뭐냐? 특허권, 영업권, 기업가치 우리 시험에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업손실보상 있죠. 이 어업손실보상도 제대로 출제된 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오염부동산 있죠. 이 5가지 빼고는 다 출제가 됐었거든요. 자, 지금 몇 회요? 지금 35회까지 우리가 시험을 봤나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있죠. 이 35회까지요. 그 비어있던 부분이 다 찼단 말이에요. 그 비어있던 부분이 다 찼어.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는 문제를 돌릴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법규도 마찬가지예요. 법규도 신설된 규정이라든가 신설된 내용만 안 나왔을 뿐이지 기존의 논점들 계속 반복돼서 많이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 두 과목만큼은 뭐가 중요해요? 기출만 잘 보더라도 진짜 꽈락을 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법규는 고득점을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정말 실무에서 나 꽈락만큼은 면하고 싶다 하시면요. 제 말 듣고 그냥 기출만 분석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둘 중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봐봐요.
분석을 해요. 두 번째,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뭘 해요? 답안 작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모든 과정이 합쳐져서 몇 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10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분석도 안 돼. 계산도 느려. 답안 작성도 느려. 못 들어오죠. 못 들어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고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뭐예요? 얘하고 얘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물론 이제 글씨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백광고 시체 이렇게 펼쳐놓으시고 이제 그거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내가 계산기가 느리니까, 그러니까 물론 계산기의 기능을 배우기 위해서 계산기 특강을 듣는 건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계산만 따로 하려고 뭐 현금 등가 개수를 갖다 문제를 푼다든가 이런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제가 욕은 안 할게요. 욕은 안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시간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법규에서도 답안지 쓸 때 항상 뭐라고요? 내가 아는 거 다 쏟아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가끔 공시지가 기준법 쓰실 때 첫 번째 비교 표준지 선정, 두 번째 지역 요인 비교, 세 번째 개별 요인 비교치, 네 번째 그 밖의 요인 부정치, 5번 토지 가격. 물론 우리가 보고서 쓸 때 이렇게 들어가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보고서 쓰는 게 아니라 답안을 쓰는 거거든요. 답안을. 자, 그러면 답안을 쓰는 사람들이 지금 보고서 쓰는 사람들처럼 답안지를 쓰면 시간이 남을까요? 부족할까요? 부족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답안지를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내가 목차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는 건 보여줘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 개별 요인에서 논점인 게 있을 거고 논점이 아닌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나눠서 논점이 아닌 건 모아서 그냥 보여줘 버리고 논점인 걸 갖다 보여줘야지. 이거를 가, 접, 환, 획행기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이거 한번 하는 동안에 뭘 아직도 못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공시가 기준법 못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0점 중에 뭐예요? 자, 이 40점 중에 개별 물건 기준 원가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교 방식하고 수익 방식하고 우리가 시상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이 중에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이 중에 공비적수 중에 이거 하나 하고 있다고. 이거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하는 게 이거 중에 이거 하는 거라고. 됐죠? 그러면 이거를 문제마다, 물음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분 안에 못 풀겠죠. 그쵸? 예. 답안지를 쓸 때는 채점자한테 출제자가 이런 걸 의도를 하고 냈으니까 네가 이거 궁금하지? 그럼 내가 보여줄게 새끼야.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써야 되는 거지. 한 번만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이렇게 답안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답안지 작성을 하시면서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논점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것인가. 이걸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분석 있죠. 이 분석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려면은 얘네들을 갖다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기출문제 한 권 잡고 그 다음에 시중에 종합 우리 뭐 문제집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집이 있는데 제가 뭐 문제집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자, 문제집을 딱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집하고 본인이 풀고 있는 시중 문제집, 자, 이 두 권만 이렇게 정리하면요, 여러분들 사실 실전에 들어가셔서 자료 해석이 안 된다거나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있죠. 분석할 때 이게 분석이 안 되면 어떡하지? 80%는 해결돼요. 예, 제 말 들으세요. 80%는 해결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뭐예요? 여러분들 뭐 맨날 스터디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다 가져갈 게 아니라 버릴 거 버리고 정말 이 주에 이거는 내가 정말 몰랐다. 그런 것만 정리를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특강 이런 자료 있죠? 제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 강의가 끝나고 문제풀이하고 연기 스터디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런 연습을 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왜? 이 연습을 해야지만
나중에 스터디에서 주는 자료가 기출 패턴에 부합하는지 기출 패턴에 부합하지 않는지 조금이라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자료들을 갖다가 내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지 판단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의 수험생들 생각은 어때요? 시험 가까워질수록에 싸발 난 이거 못 푸는데, 내가 못 푸니까 안 좋은 문제, 내가 푸는데 잘 풀려 좋은 문제, 이렇게 판단을 해요. 왜? 기출에 대한 기준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유형별로 정리를 해놓잖아요. 스터디 문제 가면 딱 보여요. 제가 뭐 이렇게 뭐 확신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드리긴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기출 문제 때려주고도 이렇게 안 나온다. 그럼 그 주에 그 문제 버리면 돼요. 근데 수험생들은 뭐가 문제예요? 그 문제조차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기출 패턴하고 안 맞거든요. 근데 그 문제 보고 고민하고 막 울라 그래. 내가 왜 이걸 못 풀었지? 이러고 스트레스 받아요. 됐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 이걸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 공부 방법 꼭.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 풀 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요, 얘를 갖다 좀 잘 보셔야 돼요. 얘를 꼭 보셔야 돼. 자, 여러분들 파본 검사 있죠? 파본 검사. 우리 시험에 파본 검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인쇄에 잘 돼 있나?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웬만하면 다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첫 번째 뭘 보셔야 되냐면요. 오늘 문제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3방식이다, 타당성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문제 구성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료 배치를 보셔야 돼요. 자료 배치. 알겠죠? 자, 여러분들 요거는요, 제가 이제 기출문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13회 1번 하고요, 14회 1번 하고요, 우리 30회 문제 1번 요거 하고요, 31회 1번, 16회 1번, 26회 1번. 자, 이제 이런 애들. 자, 이게 이제 뭔지 말씀을 드릴게. 자, 여러분들 똑같은 영어권 문제하고 산업재산권 문제인데요. 이상하게 30회 문제 1번은 되게 쉽고요. 31회 1번 문제는 이상하게 조금 약간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13회 1번, 14회 1번 3방식 문제 있잖아요. 이상하게 잘 풀려요. 너무 쉬워요. 자, 이제 이게 왜 그런지를 갖다 아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를. 자, 얘네들은요, 자료 배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대상 부동산에 뭘 제시하죠? 현황을 다 제시를 해요. 그 다음에 뭘 제시해요? 표준지 공시가 자료 제시했죠. 그 다음에 거래 사례 자료 제시했죠.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치라든가 시점 수정치라든가 지역 요인 비교치 다 줬죠. 그 다음에 기타 참고사항 차례대로 제시했어요. 30회 1번 볼까요? 30회 1번도 어때요? 지금 현재 현황, 업종 같은 거 제시했죠. 그 다음에 기업 가치 해야 되니까 FC, FF 제시했죠. WACC 제시했죠. 그 다음에 뭐 제시했어요? 자산 현황 같은 거 다 제시했죠. 마지막에 영업권 산정하기 위해서 산시까지 제시해줬죠. 자, 이렇게 자료 배열이 순차적으로 가고 있다. 자료 배열이 순차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요. 아니, 파본 검사하면서 요거 잠깐만 보라고 하는데 막 세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료 1번 옆에 그 네이밍 있잖아요. 자료 2번 네이밍. 그것만 보란 얘기예요. 됐죠? 그걸 보고 내가 오늘 몇 번부터 들어가야겠다, 이걸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근데요, 얘네들 볼게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여러분들 26회 1번 한번 볼게요. 자, 분명히 구분 건물이라서 현황 제시가 있어요. 그런데 현황 제시를 얼마만큼만 해줬어요? 개별 호수별로 일부만 해줬어요. 됐죠? 개별 호수별로 일부만 해줬어요. 자, 그러다면 뭐가 나와요? 갑자기 지역 내용이 나오고요. 개별 요인 비교치가 갑자기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됐어요? 그러다면 갑자기 층별 효용비, 토지하고 토지하고 집합 건물로 나누더니만 토지의 개별 요인을 통계치로 제시하고 건물 개별 요인을 또 통계치로 막 제시하기 시작해요. 수험생들도 어때요? 같이 미쳐가기 시작하죠. 됐죠? 그러다면 뒤에 뭐가 나와요? 갑자기 또 현황, 나머지 자료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현황 자료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가격 자료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요 가격 자료를 쭉 지나니까 갑자기 층별 효용비,
관련된 자료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수익 관련된 자료가 나오고 마지막에 기타 참고사항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16회 1번 최후 유형 분석하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현황의 일부를 제시를 해요. 현황의 일부를 제시를 해요. 자, 그러더니만 뭐가 나와요? 갑자기 개발 대안이 나와요. 그것도 5개가.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왜? 이 대안마다 수익 방식이 껴있거든요. 됐죠? 자, 그러더니만 갑자기 뭐가 나와요? 철거비 자료가 나와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또 공시가 기준법 가격 자료하고 거래사례 자료가 나오고 제조자원가 자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에 따른 환원율 자료 나오고요. 자, 그러더니만요, 지역개황이 나와요. 갑자기. 그리고 갑자기 법률 관련 사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개별 요인 비교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왜? 분명히 이 문제는 최후 이용 분석 문제거든요. 그러면 최후 이용 분석에 관련된 구도를 먼저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 구도가 어떻게 되죠? 개발 후 부동산이죠. 개발 후 부동산에서 자, 내가 이걸 얻는 거 이게 뭐죠? 이게 인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인플로우고요. 내가 이 부동산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죠? 그렇죠. 투입하는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게 뭐예요? 신축에 따른 자본적 지출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종전 부동산을 내가 갖고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종전 부동산을 만약에 철거하겠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빼야겠죠. 자, 이게 최후 이용의 구도거든요. 철거 후 신축에 따른 구도예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최고 수익성을 따지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이게 최후 이용 분석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이걸 따지고 나서 이걸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뭐부터 하셔야 돼요? 이 기준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준이 어떻게 돼 있다?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 사방팔방에 다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들 패닉 오고 풀리진 않고 계산을 해야 되겠고 이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료 배치가 이렇게 제시가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뭐부터 해야 된다? 현황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현황 판단하고 문제의 구도가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 구도와 관련된 것부터 먼저 잡겠다. 이 전략을 짜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막 지금 층별 효용비가 나왔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구분 건물의 3방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먼저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법규에서도 뭐부터 잡으라 그래요? 구도부터 잡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맨날 뭐부터 해요? 취소소송, 뭐 답부터 잡으려고 하잖아요. 뭘 잡으라고요? 구도부터 잡으라고. 구도부터.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3방식도 일단 구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험생들 이 구도 잡기 전에 뭐부터 해요? 대상부동산 판단하고 표준지 막 체크하기 시작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결정이 안 됐거든요. 방식하고 방법이 결정이 안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뭐부터 결정하고 있다? 자료부터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환장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항상 선 구도 후 선정. 알겠죠? 요 선 구도 후 선정. 자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부동산을 예를 들면 3방식에서 개별 물건 기준, 일체 비교 방식, 일체 수익 방식 이 구도를 먼저 그리고 나서 이 구도가 이 문제에서 쓰이는 평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구체적으로. 그 평가 방법이 잡히지 않는 한 자료는 선정하지 않는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꼭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연장선이에요. 3번 연장선. 3번의 연장선인데, 자, 제가 지금 뭐 하라 했죠? 여러분들한테 구도 잡으라 했죠. 구도 잡아라. 자, 그러면 요 구도를 잡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요 구도 잡는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뭐죠? 일단 내가 평가해야 되는 대상이 뭔지는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가 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한다고요? 보통 가격 자료를 수험생들이 막 선정해요. 비교 표준지라든가 거래 사례라든가 이런 조성원가 사례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막 선정하시잖아요. 이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어가니까 문제란 얘기예요. 이 두 번째에서는 뭘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빨리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자료 있죠? 자, 요거나 기타 참고사항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일단 대상부동산이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대상부동산 파악하는 거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는 체크하라는 걸 갖다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자, 토지 같은 경우는요. 용도지역 중요하죠. 자, 용도지역 하고요. 이용상하고요.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체크하라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지번도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됐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용도지역을 갖다가 받고 이용사항도 받고 지목도 받고 다 받는데 분명히 아직도 표준지가 지금 2개가 남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어떤 거 선정해야지? 그 판단 기준을 갖다 할 때 요걸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요, 비교 표준지를 갖다 쫙 깔았는데 본건에 비교 표준지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 본건을 갖다가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건의 비교 표준지 중에 본건인 걸 선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인데요. 요 건물이 좀 중요해요. 건물은요, 첫 번째가요, 이용 상황을 보시고요, 층수하고요, 연면적 있죠. 그 다음에 이용 상황, 연면적, 그 다음에 부대시설. 요 정도 일단 보세요. 요 정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아까 본건이 최유인이 아니냐 이걸 판단해야 된댔잖아요. 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이용 상황에 뭐랑 관련되는 거? 합리성하고 관련되는 거.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게 물리적인 거. 아시겠죠? 법적인 건 크게 문제 안 될 테니까. 자, 이걸 보시고 나서 본건이 최유인지 아닌지 이걸 꼭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왜 이 가치 형성요인 비교치를 갖다 먼저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내가 지금 구도가 안 잡힌 상태에서 가격 자료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험생들이 표준지 이거 선정하고 거래 사례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막 혼자서 막 소설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평가사들은 현업에서는 거래 사례 선정하면 우리는 알아서 막 써요. 이 사례 갖고 뭐 일체 거사비를 쓰든 이거 갖고 뭐 토지 거래 사례 비교법을 하든 우리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지금 뭐예요? 이건 지금 문제잖아요. 문제. 그쵸? 그럼 문제면요, 뭐가 있겠어요? 출제하는 방향이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수험생은 나는 이거를 일체 비교 방식에 꼭 쓰고 싶어. 이 사례가 내가 보니까 와, 이거는 일체 비교 방식에 정말 적합한 사례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개별 요인 비교를 가니까 일체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아까 제가 여기다 그려드렸던 거, 중간에 비교 방식 그려드렸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자료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출제자는 일체 비교 방식을 쓰란 얘기예요?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쓰지 말란 얘기예요. 네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준 대로 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이 구도를 잡는 거하고 아주 많이 연관돼 있는 게 가치 형성 요인 비교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저기 26회 문제 1번 있잖아요. 요 26회 문제 1번이 왜 어려운 문제냐면은 이 개별 요인을 잡아야지만 이 문제의 구도가 잡히는데 이 개별 요인 비교치가 문제가 됐잖아요. 요 개별 요인 비교치가 논점이 되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다음 시간에 14회 문제 1번하고 27회 문제 1번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듣고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시고, 항상
대상 부동산 현황 판단하고 가치 형성 요인 비교치 자료부터 간다.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이걸 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구도 중에서 본권 평가 방법에 활용될 평가 방법 있죠. 이 평가 방법들을 이제 뭘 한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됐죠? 이 평가 방법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자료를 선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수험생들 뭐부터 한다? 이거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항상 어떻게? 얘 결정하고 큰 그림 그려놓고 부분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게 부분이고 이게 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잡아놓고 이걸 선정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수험생들이 지금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시장 가치가 최유 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안 그렇죠. 네, 안 그래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원칙적인 가치가 뭐죠? 자, 우리는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요. 그런데 요 시장 가치로 감정평가를 할 때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하죠? 감칙 6조 1항에 따라서 네, 우리는 현황을 기준으로 해요. 현황을 기준으로 해요. 자, 우리는요. 최유효 이용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한다?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돼요. 일단 아셔야 돼요. 이걸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이건 다 아시죠? 근데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문제지. 자, 그럼 볼게요. 요 현황이 어떨 수도 있다? 주변에 인근 부동산, 유사한 부동산을 보니까 이미 최유효 이용이더라 이 얘기예요. 최유효 이용이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불법적 이용이거나 일시적 이용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건 뭐 나중에 하고 이 일시적 이용 있죠. 요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보통 이용 상황 우리가 현황 이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용 상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이 지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측량수로 조사법에 따라서 어떤 게 적용이 되죠? 얘는요. 법정주의예요. 자, 법정주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 지목은 법에서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법에서. 그렇죠?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토지는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쓰는 게 어떻더라? 이 지역의 이 일대 이용 상황을 고려해보니 이 토지는 법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어떻겠다? 타당하겠다. 요게 표준적 사용인 거예요. 아시겠죠?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사용을 의미하는 게 뭐다? 그게 지목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지목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주어진 표준적 사용이고 얘네들은 뭐예요? 이 현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개별적인 이용이에요. 개별적인 이용, 현실적인 이용.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황이라고 하죠. 요거는 현실적인 이용이다 이거예요. 그럼 물론 내 부동산이 현황이 적법해. 그러면 당연히 내 부동산이 최유 이용에서 현실적으로도 법적으로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요. 자, 이 토지를 뭘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임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법정주의에 따라서 지목이 부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뭘로 이용하고 있더라? 전이나 답으로 이용 중이더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지목과 현황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현황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현황 평가를 기준한다는 얘기는 그 현황은 뭐다? 적법하고 일시적 이용이 아닌 현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적법하게 허가 등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적법하게 허가 등을 받지
안 왔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적법하게 허가 받았으면은 그러면 당연히 뭘로 평가하면 돼요? 현황으로 평가하면 되잖아요. 됐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보상평가에서 보시면 이게 뭐가 나와요? 시행규칙 제 24조에 불법 형질 변경 토지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적법하게 허가나 신고 등을 하고 개간이나 이런 형질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 종전 현황을 기준해야 되는데 종전 현황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떤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지목을 추정해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종전 이용 상황을 알면 좋은데 종전 이용 상황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없다? 많지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지목은 법에 기록이 남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지목대로 표준적으로 이용하고 있었겠지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정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지목 추정에서 종전 이용을 결정한다. 이런 문구가 여러분들이 보상평가 푸실 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목, 무조건 현황이라 하니까 여러분들 지목의 이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데 지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냐? 이제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문제죠. 자, 지금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에 미달되고 있다. 최유효 이용에 미달되고 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최유효 이용에 미달 중이죠. 자, 요 상태가 뭐예요? 이 상태가 부동산의 현황이에요. 그러면 요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지만 뭐가 나와요? 그렇죠. 이거를 해야지만 시장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최유효 이용을 기준으로 시장 가치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논리대로 평가를 하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황은 최유효 미달이야. 그런데 시장 가치는 어떠니까? 최유효 이용을 기준으로 하니까 나는 최유효 이용 기준으로 평가를 할게. 자, 그럼 이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지금 가치가 오히려 없어야 되는 걸 과다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됐죠? 과다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최유용에 미달되는 부동산을 최유효 이용으로 평가한다면 여러분들은 조건부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여기까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까지를 가치 추계라고 표현을 해요. 가치 추계. 자, 이 가치 추계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 감칙 6조 1항에 보면요. 조건부 평가의 개념이 있죠. 자, 조건부 평가의 개념은 뭐예요? 기준 시점 당시에 가치 형성 요인하고 다르게 상정하고, 그렇죠? 기준 시점 당시에 가치 형성 요인 비교치와 다르게 설정해서 평가하는 게 조건부 평가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현황 평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 시점 당시의 가치 형성 요인 비교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냥 그 시점 있는 대로 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렇게 시장 가치를 내보니까 내가 인근에 있는 부동산보다 어떻더라? 그렇죠? 내 부동산이 경제적 가치가 되게 모자르고 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6회 문제 1번에 보시면요. 대상 부동산이 2층짜리 주상용 건물이에요. 그렇죠? 나머지는요. 7층, 8층의 상업용 건물이에요. 자, 그러면 층수 규모로만 볼게요. 자, 임대 시장이 호황이라고 했을 때 내 부동산은 어떤 거예요? 이만큼 4개층에서 5개층 이상 수익을 못 먹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용사항도 주상용이고 보통 다 건물이 뭐다? 상업용이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 무슨 생각해요? 나도 빨리 건물 부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새로이 건물을 지어서 수익을 먹어야지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용사항을 전환하도록 모색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 바로 최유효 이용 분석이 되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 분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용 상황의 후보군이 몇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개가. 왜냐하면 지금 이건 이용 상황을 알아보는 거지 이용 상황을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여기서는 개발 대안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개발 대안이
여러 개. 됐죠? 개발 대안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분석 구조. 요거 잘 봐야 돼요. 분석 구조. 자, 요 분석 구조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어떻게 있냐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거죠. 철거 후 신축하겠다. 자,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현황은 지금 그지 같은데 이 부동산을 내부적으로 내가 고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 뭐예요? 지금 현재의 현황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기준 시점 당시 현황과 다르게 설정했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설정. 됐죠? 자, 그러면 이거 뭐가 돼요? 이거 조건부가 되는 거예요. 조건부 평가. 그쵸?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얘부터는요, 비가치 추계가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여기까지가 가치 추계예요. 근데 여기부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비가치 추계가 되는 거예요. 비가치 추계. 자, 이 비가치 추계라는 건 뭐예요? 지금 현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부동산을 지금처럼 활용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내 부동산이 지금 현황과 다르다는 걸 전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다? 비가치 추계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시장가치 평가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그냥 그 당시에 최유용이면 최유용대로, 최유용 미달이면 그냥 최유용 미달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몇 회냐면 22회 1번 문제예요. 22회 문제 1번.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볼게요. 철거 후 신축하는 거. 자, 우리가요, 이 최유용 분석의 연장선상이 뭐라 그러냐면은 타당성 분석이에요. 최유용의 연장선이 타당성 분석이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그러면 타당성 분석이니까 얘도 뭘 따져야 돼요? 인플로우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아웃플로우가 있겠죠. 인플로우하고 아웃플로우가 있어요. 자, 내가 개발을 하게 되면 얻는 게 뭐죠? 개발 후 부동산이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아웃플로우는 뭐가 되죠? 자, 내가 기존에 있던 건물을 어떻게 한다? 철거하죠. 뭐가 들어가요? 자, 철거비가 들어가죠. 자, 이 철거비는 뭐의 철거비예요? 종전에 있던 부동산을 철거하는 거죠. 자, 그럼 기준 시점 당시에 현황과 어떻게 된다? 다르게 되죠. 기준 시점에 현황과 어떻게 된다? 그렇죠? 상이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22회 문제 1번이에요. 22회 문제 1번 보면은 대상 부동산의 평가를 갖다 해보시오. 감정평가하시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22회 문제 1번은 뭘 냈다는 얘기예요? 시장가치를 문제를 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장가치를 문제를 냈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제곱미터당 15,000원짜리 철거비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거를 반영하시는 순간, 그거를 건부감가라고 해서 반영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시장가치 평가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어디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돼버린다고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뭘 평가해라? 시장가치를 평가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겠어요? 신축 비용이 들어가겠죠. 요 신축 비용이 다른 말로 하면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위에 인플로우에서 아웃플로우를 다 뺐다. 그럼 이거 빼면 뭐가 되는 거죠? 이걸 빼면은 이게 개별적인 토지에 할당되는 가치다. 이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개념은요, 개발 후 부동산이 아니야. 개발 후 부동산은 이쪽 인플로우 얘기하는 거고요. 이 개발 후 부동산에서 철거비하고 자본적 지출 다 빼면 뭐가 남는다? 토지의 할당 가치가 남는 거예요. 이 중에 맥스 값을 갚는 게 뭐가 된다? 그게 바로 이제 내가 전환해야 되는 최유용 결정이 되는 거죠. 최유용 결정.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이용 상황을 한 개를 결정한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나는 뭐가 궁금해요? 내가 이 개발 사업 했을 때, 내가 이 개발 사업 했을 때 나한테 얼마 떨어질까? 이걸 고민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타당성 분석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타당성 분석이더라. 됐죠? 자, 그럼 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 부동산을 갖다 매입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요 개발후 부동산에서 기존 건물을 뭘 해야 돼요? 매입을 해야겠죠. 매입비가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취등록세는 감정평가할 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요? 우리는 장래 기대이익을 현가합하는 게 시장가치죠. 개념상. 근데 취득세는 뭐예요? 투하 비용이잖아요. 매몰 비용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DCF를 구하실 때, DCF 구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우리 시장가치죠. 자, 우리가 이 현금 흐름 구할 때 어떤 세금이 나오죠? 재산세 나오죠. OE에 들어가는 재산세.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ATCF에 들어갈 때 나오는 소득세가 나오죠. 그 다음에 기말복귀가액 구할 때 우리 뭐 나오죠? 양도세 나오죠. 자, 얘네들은요, 각각의 법적 근거라든가 지급하는 이유가, 부과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얘가 있거나 얘네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ATCF니까 양도세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얘네들은 각각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이거고 처분할 때 발생할 세금이 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저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왜? 이게 장래 기대 이익을 현가합하는 개념이니까. 됐죠? 자, 그러면 저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타당성 분석에는 들어가줘야 돼요? 안 들어가줘야 돼요? 들어가줘야죠. 왜? 나한테 얼마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입한 비용 다 빼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 분석할 때는 취등록세를 반드시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이 부동산 매입해가지고 철거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빼죠? 신축비용. 자본적 지출. 자, 얘네들 다 빼주면 뭐가 된다? 이게 바로 NPV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NPV가 되는 거예요. 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틀을 갖다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나중에 한번 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요 22의 문제 1번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노인 요양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지 간혹 문의 전화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까지 실제로 전환된 바는 어떻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간혹 문의가 있는데 실제로 전환된 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현재가 최유용 이용에 미달하지만 그냥 그 상태대로 갖고 있어야겠다. 이게 뭐가 된다? 이게 바로 중도적 이용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2 문제 1번은 이 중도적 이용에 해당하는 시장 가치를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그리고 나서 요 중간에 지역 개황에 보면요. 주택이 주거용 건축물이 신축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노인 요양시설 이용 상황이 첫 번째죠. 주택이 두 번째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숙박시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최유 이용 미달이래요. 그러면 이 문제를 최유 이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 문제를 최유 이용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 두 가지 대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토지의 할당 가치 맥스 값을 찾아내게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음 3번에 내가 만약에 노인 요양시설로 결정했거나 아니면 주택을 갖다 건축하기로 했다. 그랬을 때 내가 채택한 한 가지의 이용 상황에 따라서 나한테 얼마 떨어질지 NPV까지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6회 문제 1번하고 22회 문제 1번 그 다음에 최근에 출제했던 34회 문제 1번 있죠. 이거를 같이 유형을 갖다 잡고 구도를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100% 알 수는 없지만 이 틀을 잡아야지만 기출문제가 이런 방향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걸 우리가 예상이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 같은 유형으로 묶어서 이런 틀을 이렇게 내가 해볼 수 있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토대로 해서 기출문제 몇 개를 분석해드리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